기증 서약서 맨 아래에 적힌 한 줄 때문에 그날 병원 복도에 있던 사람들 전부 숨을 못 쉬었는데요. 수혜자 이지혁. 단, 지은호에게는 마지막까지 숨길 것. 지은호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기증 서약서라는 단어도 무서운데 그 서약서에 이지혁 이름이 박혀 있다는 사실은 더 무서웠고요. 그런데 거기에 지은호에게 숨길 것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건 누군가가 지은호를 보호하려고 쓴 문장 같으면서도 동시에 지은호를 가장 잔인하게 찌르는 문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은호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밝고 긍정적이고 책임감이 강해서 누가 무너지면 먼저 달려가 붙잡는 사람. 그런데 그 붙잡는 방식이 늘 자신까지 같이 무너뜨리는 방식이라 정순이는 늘 딸에게 말했었습니다. 너는 남부터 살리려다 너부터 죽는다고요. 그날 새벽도 딱 그랬습니다. 지은호 휴대폰이 울렸는데요. 새벽에 걸려오는 전화는 대부분 좋은 소식이 아니잖아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본 순간 지은호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우진이었습니다. 한우진은 지은호가 그냥 아는 사이라고 말하기엔 애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주 마주치진 않았는데 이상하게 한 번씩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끼어드는 사람이었고 말투는 가벼운 척하지만 눈빛은 자꾸 죄를 숨기는 것처럼 흔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은호가 전화를 받자 한우진 목소리가 얇게 떨렸습니다. 은호야, 나 병원이야. 지은호는 숨도 안 쉬고 물었습니다. 어디 병원인데요? 지금 어디예요? 한우진이 웃는 척했는데요. 그 웃음이 너무 힘이 없었습니다. 부산 근데 나 곧 서울로 옮길 것 같아. 왜 옮겨요? 상태가 그렇게 안 좋아요? 검사 좀 더 하자고 간 때문이래. 부작용이래. 한우진이 간이란 단어를 꺼내는 순간 지은호 마음이 더 불안해졌습니다. 지은호는 인테리어 일도 병행하면서 몸을 혹사해봤기 때문에 부작용이란 단어가 얼마나 쉽게 사람을 속이는지 알거든요. 그냥 부작용이라고 덮어버리면 본질을 숨길 수 있으니까요. 지은호는 바로 정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순이는 식당을 운영하며 두 아이를 키운 사람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도 버텨온 사람이라 딸 목소리만 들어도 상황을 알아채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엄마, 나 부산 가야 할 것 같아. 정순이는 단번에 물었습니다. 누가 아프냐? 한우진이요. 정순이가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가. 근데 너 혼자 가지 마. 그리고 지강호 데리고 가지 마라. 걔는 이런 날엔 입부터 먼저 나와. 정순이가 지강호를 꺼내는 순간 지은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지강호는 지은호의 동생인데요. 게으르고 자격지심이 많아서 누나가 힘든 상황이면 도와준다는 말로 다가왔다가 결국 누나를 더 흔들어 놓는 타입이었습니다. 정순이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지은호는 부산행 KTX를 알아보려는데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박성재 부사장이었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박진석의 아들이고 아버지 회사 본부장으로 불릴 만큼 중심에 있는 인물이었는데요. 금수저라는 말로는 다 설명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도 많고 지켜야 할 것도 많아서 늘 여유로운 얼굴 뒤에 긴장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은호를 좋아한다는 마음도 숨기는 척하지만 자주 새어나오던 사람이었고요. 지은호가 전화를 받자 박성재 부사장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단정한 목소리인데도 어딘가 급했습니다. 지은호 씨, 지금 어디예요? 저 지금 막 나가려던 참인데요. 혹시 우진이 연락받았죠? 지은호가 숨을 멈췄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박성재 부사장이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지은호를 더 불안하게 했는데요. 지은호 씨, 지금 부산 가는 거면 제가 같이 갈게요. 괜찮아요. 저 혼자. 지은호 씨, 혼자 움직이면 위험해요. 지은호가 뭐가 위험해요라고 묻기도 전에 박성재 부사장이 낮게 덧붙였습니다. 이게 벽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말이 지은호를 멈추게 했습니다.
병만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은 사람을 죽이는 게 병이 아니라 사람일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지은호는 결국 박성재 부사장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도착하기 전에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는데요. 부산에 있던 한우진이 서울로 전원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가능한 빨리요. 지은호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부산으로 가면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사이에 서울로 올라온다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호는 이상하게도 한 사람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지혁. 이지혁은 지은호의 대학 선배였습니다. 잘생기고 유능하고 비혼주의를 당당히 말하는 사람이었죠. 지은호가 오래 좋아했지만 한 번 거절당했고요. 지은호는 그 뒤로 마음을 정리한 척했지만 사실 마음은 정리라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지혁이 떠오르는 순간 지은호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위급한 일이 생길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은 대체로 그 일이 자기 인생에 크게 얽힌다는 신호니까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지은호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심장센터가 있는 큰 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로비에서 지은호 발이 딱 멈췄는데요. 로비 한쪽에 서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지혁이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우연치고 너무 잔인한 우연이었거든요. 거절한 선배를 이런 곳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마주치다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지혁 얼굴이었습니다. 늘 깔끔하고 여유로운 얼굴이었는데 그날 이지혁은 얼굴이 하얗게 떠 있었고 손끝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무너진 사람은 보통 크게 티가 안 나는데요. 오히려 더 단단한 척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지혁은 단단한 척도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배 여기 왜? 이지혁이 지은호를 보자 표정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지은호 시선을 피하듯 낮게 말했는데요. 은호야, 너 여기 오면 안 돼. 왜요? 이지혁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보면 너 무너질 거야. 그 말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누가 아픈 건지,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지은호는 하나도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지혁이 보면 무너진다고 말하는 건 이미 이지혁이 지은호보다 훨씬 많은 걸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오히려 그 말 때문에 더 움직였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 손을 뿌리치듯 떼고 응급실 쪽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 병실 앞에서 지은호는 또 한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고성희였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의 재혼 아내이고 박영라의 어머니입니다. 권력욕이 강하고 신분 상승형 인물. 겉으로는 고상한 말투와 단정한 옷차림으로 좋은 엄마인 척하는데요. 속은 정반대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약점을 잡고 필요하면 눈물도 얼마든지 꺼내 쓰는 사람입니다. 고성희는 병실 문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다가 지은호를 보자마자 얼굴이 확 일그러졌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너 여기 왜 있니? 지은호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 우진이 연락을 받아서. 고성희가 지은호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또 끼어들었지.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고성희는 늘 그랬습니다. 자기 책임을 인정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덮어 씌워야만 자기 숨을 쉬는 사람.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성혜 씨, 지금 그 말이 나와요? 사람이 아픈데. 고성희가 손가락으로 지은호를 가리키며 윽박질렀습니다. 너는 늘 착한 척하지. 내가 착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돼. 너는 그게 싫은 거지. 지은호가 입술을 깨물었는데요. 그때 병실 안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만. 지은호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사람은 한우진이었고 산소 마스크를 끼고도 힘겹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지은호를 보자 아주 작게 웃었는데요.
그 웃음이 너무 약해서 더 아팠습니다. 은호야 왔네. 지은호가 손을 뻗어 우진 손을 잡으려는 순간 고성이가 더 크게 말했습니다. 내가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내가 애를 빼돌려서 이렇게 된 거야. 지은호는 그 말이 너무 익숙해서 더 속이 뒤집혔습니다. 고성이는 늘 내가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라는 말로 죄책감을 남에게 얹어왔으니까요. 지은호가 고성이를 똑바로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고성애 씨, 지금 누구 탓할 시간이에요? 우진이가. 그때 우진이 다시 힘겹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엄마. 그 단어가 병실 공기를 바꿨습니다. 지은호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은호는 우진이 고성희에게 엄마라고 부를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지은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진이 고성애 씨가 엄마예요? 고성희가 눈을 피했습니다. 그 눈피함이 답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영라의 엄마로만 알려져 있었는데 그날 병실에서 드러난 건 또 하나의 진실이었습니다. 고성희가 숨겨온 아들. 필요할 때는 내 아들이라고 끌어안고 분리할 때는 존재 자체를 지워버린 아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박진석이 들어왔습니다. 박진석은 기업가로 호탕한 성격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 박진석은 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큰 소리보다 침묵으로 사람을 조여오는 사람. 감정보다 증거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 박진석은 침대 옆으로 천천히 다가와 우진을 바라보며 낮게 물었습니다. 우진아, 왜 아빠한테 연락 안 했니? 우진이 잠깐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아빠 말하면 더 커질까봐. 박진석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커질까봐? 그럼 지금은 안 커졌니? 박진석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진석은 그제야 자기 목소리가 흔들리는 걸 알아챈 얼굴이었는데요. 우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는 거짓말 싫어하잖아. 그래서 나 겁났어. 그 말이 박진석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진이 무서워한 건 병이 아니라 박진석의 분노였던 거죠. 박진석이 우진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박진석이 누군가 손을 잡는 장면은 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낯설고 더 처절했는데요. 오늘은 버티자. 오늘만 버티자. 오늘만이라는 말이 지은호를 더 불안하게 했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 이지혁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 이지혁과 박성재 부사장이 조용히 대화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박성재 부사장 얼굴은 굳어 있었고 이지혁은 고개를 숙인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형 그거 알죠? 우진이 상태가 심각해요. 이지혁이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아. 형 상태도 더 이상 미루면 안 돼요. 이지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은호한테는 말하지 마. 박성재 부사장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왜요? 지은호 씨가 알면 더 버티게 해줄 수도. 이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호는 다 안고 무너지는 사람이야. 나 때문에 또 무너지는 꼴 못 봐. 이지혁이 지은호를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 말인지 지은호는 그 순간 너무 아팠습니다. 거절당했던 순간보다 더요. 지은호가 좋아했던 건 이지혁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이지혁의 책임감이었는데요. 그 책임감이 지금은 지은호를 멀어지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우진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됐습니다. 의료진이 뛰어들어갔고 지은호와 고성희와 박진석과 박성재 부사장과 이지혁 모두 복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우진이 지은호를 바라보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은호야 미안. 지은호는 뭐가 미안해요라고 소리치려 했지만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복도는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질수록 심장이 더 크게 뛰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고성희는 복도에서 또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진석이 고성희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그 말하지 마.
고성이가 울먹이는 척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나 진짜 몰랐어. 박진석이 낮게 되물었습니다. 몰랐어? 박진석의 몰랐어? 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칼이었습니다. 몰랐다는 건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니까요. 그때 지은호는 심장센터 쪽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듣게 됩니다. 이번엔 우연이 아니라 지은호가 일부러 따라간 거였습니다. 지은호는 이미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지혁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요. 이지혁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수술 안 하면 얼마나 버텨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지금 상태면 위험합니다. 심장 이식이 필요합니다. 지은호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이지혁이 심장 이식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늘 완벽했던 선배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지은호는 우진의 미안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우진이 처음부터 부산을 말하면서도 자꾸 말을 돌리던 이유가 떠올랐습니다. 지은호는 벽에 손을 짚고 숨을 삼켰습니다. 그때 이지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은호야. 지은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선배, 왜 나한테 숨겼어요? 이지혁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없다는 건 변명도 없다는 뜻이었어요. 지은호가 눈물이 떨어지면서도 웃었습니다. 선배, 우진이도 아픈데 선배까지 이러면 나 어떡해요? 이지혁이 고개를 숙이며 낮게 말했습니다. 미안. 내가 무너질까봐. 지은호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나 이미 무너졌어요. 근데 선배 혼자 무너지는 건 더 싫어요. 지은호가 이지혁 손을 잡았는데요.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지은호는 그 차가움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우진은 떠났습니다. 떠나는 순간 지은호는 울음도 안 나왔습니다. 슬픔보다 공포가 먼저였어요. 공포는 이제 이지혁은 어떻게 돼? 라는 질문으로 이어졌고 그 질문이 지은호 숨을 막았습니다. 의료진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이 장기 기증 서약을 남기셨습니다. 고성이가 뭐라고? 라고 소리치려는 순간 박진석이 고성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박진석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지금 내가 소리칠 때냐? 고성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성이는 세상에 좋은 엄마로 살고 싶어 했지만 아들의 마지막 선택은 고성이가 만들어온 가면을 산산조각 내는 거울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설명을 듣고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에서 이지혁이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지나가는 걸 본 순간 지은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됐거든요. 지은호는 이지혁 앞에 뛰어가 손을 붙잡았습니다. 선배 설마. 이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말리고 싶었어. 지은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막지 못했어요? 이지혁은 끝까지 말을 못했습니다. 말하는 순간 우진이 살아남는 이유가 죄처럼 들릴까봐 무서웠던 거죠. 지은호가 울면서도 똑바로 말했습니다. 선배 살아야 해요. 우진이가 선배를 살린 거면 선배는 그 심장으로 버텨야 해요. 나 혼자 못 버텨요. 이지혁 눈이 빨갛게 젖었습니다. 이지혁은 한참을 버티다가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복도는 긴장으로 꽉 찼습니다. 이상철과 김다정도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이상철은 정직하고 고지식한 퇴직자입니다. 평소라면 왜 이제 말하냐가 먼저 나왔을 사람인데요. 그날은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들 이지혁 얼굴을 보는 순간 눈빛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김다정은 전직 초등학교 교사답게 침착하려 했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조옥래는 88세의 몸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고 김장수에게 전화를 걸어 짧게 말했습니다. 장수야, 우리의 수술 들어갔다. 김장수는 한참 말이 없다가 낮게 답했습니다. 살아야지. 살아서 다 안고 가야지. 그 말이 이상하게 지은호 마음에 박혔습니다. 다 안고 가야지.
지은호는 평생 그 말을 하며 살아왔고 이제는 그 말이 자기 숨을 막히게도 했거든요. 한편 병원 밖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동시에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의 집에서는 조용한 폭발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이미 오래전부터 고성희를 끝내야 한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요. 박진석이 고성희를 단순히 내쫓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다시는 누군가의 엄마 가면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법정에서 처벌받기 전에 세상에서 숨도 못 쉬게요. 박진석은 박성재 부사장을 조용히 불러 말했습니다. 성재야, 너 지금부터 몰랐던 표정으로 살아. 박성재 부사장이 숨을 삼켰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뭘 하시려는 거예요?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고성애 잡는 방법은 두 가지야. 법으로 묶는 방법, 그리고 세상으로 묻는 방법. 그리고 박진석은 박성재 부사장에게 역할을 줬습니다. 고성희가 도움을 요청하면 들어주는 척해라. 착한 척, 선한 척 하지 말고 그냥 받아라. 그리고 그 내용 전부 나에게 알려라. 박성재 부사장은 그 말에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스파이가 되어달라고 말하는 순간 이 집은 이미 평범한 집이 아니었거든요. 박성재 부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수빈은요? 그 질문 앞에서 박진석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박진석이 흔들리는 장면은 보기 힘든데요. 그 흔들림이 박성재 부사장을 더 무섭게 했습니다. 박진석이 흔들린다는 건 이수빈이 그만큼 약점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안다. 끝나면 사과할 거다. 박성재 부사장이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보자 박진석이 못을 박았습니다. 끝나면 내 연애도 결혼도 내가 막지 않는다. 허락이 아니라 내 죄를 인정하는 거다. 박성재 부사장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 말이 해방처럼 들리면서도 동시에 전쟁의 끝이 아니라 전쟁의 시작처럼 들렸거든요. 박영란은 그 사이 작업실에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조신하고 조용한 대학원생 화가입니다. 그런데 박영란은 요즘 그림만 그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박영란은 자신이 겪는 집안의 비밀을 웹툰이라는 이야기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단서를 숨겨놓고 사람들이 스스로 해석하게 만드는 방식으로요. 작품은 허구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현실 사건이 작품과 맞아떨어지는 순간 여론은 폭발합니다. 박영란은 원고를 띄워놓고도 업로드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무서웠거든요. 내가 이걸 올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걸까? 그 질문이 박영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지환이 작업실로 들어왔습니다. 이지환은 이지혁의 동생이고 박영란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상처받은 연애 경험이 있어서인지 사람 감정의 틈을 잘 보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지환이 툭 말했습니다. 야, 너 또 울었냐? 박영란가 고개를 돌리자 이지환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거짓말 좀 하지 마. 너 울면 티나. 박영란가 결국 울컥 터졌습니다. 나 무서워. 내가 올리면 우리 집 끝나. 이지환이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무서우면 안 하면 되잖아. 박영란가 눈을 크게 뜨자 이지환이 말을 고쳤습니다. 근데 너 안 하면 너부터 죽어. 너 요즘 얼굴 계속 죽는 얼굴이잖아. 이지환이 낮게 덧붙였습니다. 너는 그리는 사람이야. 그리면 세상이 봐. 너 혼자만 알고 있는 게 더 지옥이야. 박영란가 그 말에 더 울었습니다. 위로가 아니라 현실이라서요. 그때 박진석이 박영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은 올리지 마. 신호 줄 때까지 저장만 해. 박영란은 그 메시지를 보고 손이 더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보호하려고 세상에 던질 타이밍을 정한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했거든요. 하지만 박영란은 알았습니다. 박진석은 말로 싸우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증거로 숨통을 조여옵니다. 수술실 밖 복도에서 지은호는 정순이와 통화를 했습니다.
정순이는 목소리만으로도 딸이 울고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지은호. 숨 쉬어. 숨부터. 지은호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너무 무서워. 정순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무서워도 해야지. 너는 지금 도망치면 평생 후회한다. 정순이는 딸을 달래는 말 대신 딸을 움직이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정순이는 그게 지은호를 살리는 방식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지강호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정순이 말대로 이런 순간에 지강호는 도움이 아니라 변수였습니다. 지강호가 지은호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누나, 이게 다 뭐야? 누나 또 무슨 일에 끼어든 거야? 지은호가 눈을 부릅뜨려는 순간 정순이가 먼저 지강호를 찍어 눌렀습니다. 입 닫아. 내가 여기서 할 일 없어. 지강호 얼굴이 비틀렸습니다. 지강호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누나가 중심에 서면 자기는 그림자가 되는 느낌이 싫어서 더 비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격지심은 누군가가 달콤하게 속삭이면 쉽게 이용당할 수 있는 틈이 됩니다. 그 틈을 고성이가 몰라볼 리 없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이지혁은 살아났습니다. 그 소식이 들렸을 때 복도에 있던 사람들은 환호하지 못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한 몸이 되어 숨을 막았거든요. 지은호는 이지혁 병실에 들어가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이지혁이 눈을 뜨고 힘겹게 웃었습니다. 나 살아있지. 지은호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근데 선배 혼자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지은호가 이지혁 가슴 쪽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무거워도 같이 들어야죠. 선배 혼자 들면 그건 벌이에요. 이지혁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알아. 같이 살자. 지은호가 그 말에 울음을 삼켰습니다. 지은호가 원했던 건 사랑이라는 말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필요한 건 사랑보다 더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같이 살자는 말. 그 말은 약속이고 책임이니까요. 하지만 병원에서의 기적이 집에서의 전쟁을 멈추게 하진 못했습니다. 그날 밤 박진석은 집에서 고성이를 잡는 미끼를 실행했습니다. 고성이가 집에 있는 날 박진석은 고성이가 잠깐 방을 비운 사이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 정리본을 올려놨습니다. 그 정리본에는 고성희의 움직임, 연락처, 돈의 흐름, 협박 메시지, 그리고 결정적인 기록들이 묶여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종이 뭉치를 단순히 놓는 게 아니라 고성이가 발견하는 순간의 표정과 손 떨림을 남길 준비까지 해놨습니다. 박진석은 다 같이 차 마시자고 했습니다. 거실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억지로 웃으며 앉았고 박영란은 노트북을 켰고 이지환은 문가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이수빈도 자리했습니다. 이수빈은 밝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이수빈은 현실적인 사람이니까요. 현실적인 사람은 분위기가 조용할수록 더 무섭다는 걸 압니다. 박진석이 고성이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내 방에 내가 둔 거 봤지. 고성이가 웃는 척 했는데요. 그 웃음이 너무 얇았습니다. 여보, 또 무슨 오해를. 박진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해 아니야. 정리본이야. 그리고 박진석은 준비해둔 영상을 틀었습니다. 고성이가 파일을 발견하는 순간 놀라는 얼굴, 손이 떨리는 장면, 숨이 막혀오는 소리까지 그대로 잡혀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본능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불법 촬영이야. 사생활 침해야. 다 고소할 거야. 박진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소해. 근데 그 전에 내가 협박한 기록부터 보자. 박진석이 정리본을 펼치자 고성이는 종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종이가 아니라 자기 목이 조여오는 걸 보고 있었으니까요. 돈의 흐름, 연락 기록, 협박 메시지,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문장들. 고성이가 누군가를 죄인으로 만들며 살아온 흔적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그때 박영나의 노트북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박영나가 저장만 해두었던 웹툰이 박진석의 신호로 업로드된 겁니다.
웹툰은 허구처럼 보였는데요. 현실 사건과 너무 맞아떨어지는 디테일이 있었고 그 디테일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독자들이 해석하기 시작했고 기자들이 달려들었고 여론이 폭발했습니다. 고성희는 법정에 서기 전에 세상에서 숨쉬기 어려워졌습니다. 고성희는 마지막 발악으로 박성재 부사장을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성재야, 너도 알고 있었잖아. 박성재 부사장이 차갑게 잘랐습니다. 고성희 씨, 저한테 그 말하지 마요. 고성희가 눈을 부릅뜨자 박성재 부사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시킨 거, 협박한 거 다 기록돼 있어요. 난 들어준 척한 거예요. 아버지가 시켜서. 그 말이 끝나자 고성희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고성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 더 이상 이용당해줄 사람이 없다는 걸요. 박진석이 고성희를 똑바로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엔 더 이상 내가 잡을 목줄이 없어. 이수빈이 그 장면을 보고도 조용히 있다가 결국 말했습니다. 엄마인 척 하지 마요. 고성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너 내가 뭘 알아? 이수빈이 울먹이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 알아요. 엄마는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람을 이용했어요. 그 말이 고성희를 찔렀습니다. 그런데 고성희는 찔리면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더 독해지는 사람입니다. 고성희는 울다가 웃었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야. 그 웃음이 너무 서늘해서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는데요. 박진석도, 박성재 부사장도, 박영나도, 이수빈도, 이지환도 알았습니다. 고성희는 끝까지 발버둥칠 사람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발버둥은 약한 곳을 향할 겁니다. 약한 곳은 늘 지강호 같은 틈이거나 지은호 같은 착함이거나 이지혁 같은 책임감이거나 박성재 부사장의 사랑 같은 겁니다. 그날 밤 고성희는 자기 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삭제를 누르고 또 누르고 또 눌렀는데요. 하지만 세상에 나간 이야기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고성희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비해. 이번엔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친다. 고성희는 전송을 누르고도 한참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박진석 사람 다치게 하지 말자고 했지. 좋아. 그럼 너도 같이 떨어져. 그 문자의 상대가 누구인지 박진석은 아직 모릅니다. 박성재 부사장도 모릅니다. 박영나도 모릅니다. 지은호도, 이지혁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박영나였습니다. 박영나는 웹툰 파일을 정리하다가 우진이 남긴 마지막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우진이 떠나기 전에 남겼던 진짜 마지막 서류였습니다. 그 서류는 단순한 기증 서약서가 아니었습니다. 고성희가 숨겨온 관계, 돈의 흐름, 그리고 박진석이 아직 모으지 못한 결정적인 조각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그 폴더를 열고 손이 떨렸습니다. 왜냐면 그 안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거든요. 고성희는 끝까지 부사장을 흔들 거다. 부사장이 무너지면 이수빈이 먼저 무너진다. 그리고 지강호가 마지막 열쇠다. 박영란은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고성희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려는 방법이 이미 적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순간 병원에서 지은호가 이지혁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요? 이지혁이 한참을 버티다가 아주 작게 대답했습니다. 우진이 목까지 버텨야지. 지은호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호는 선배를 사랑했던 마음이 이제는 사랑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무게가 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진의 선택이 남긴 무게, 고성희의 반격이 남긴 두려움, 박진석의 전쟁이 남긴 후폭풍까지요. 박진석은 거실 불을 끄기 전에 박성재 부사장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박진석이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재야, 너 오늘부터 내 인생 살아. 박성재 부사장은 목이 메었습니다.
박진석이 처음으로 통제가 아니라 해방을 준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박성재 부사장은 동시에 알았습니다. 해방은 끝이 아니라 고성희와의 전쟁에서 다음 전장을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걸요. 박영란은 노트북 댓글창을 닫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 우진은 떠났지만 우진의 선택은 남았습니다. 이지혁은 살아났지만 그 삶은 혼자만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무게를 함께 들기로 했습니다. 박진석은 진실을 터뜨렸지만 진실이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진 못했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스파이 역할을 끝냈지만 고성희가 겨누는 칼끝은 이제 더 교활해질 겁니다. 박영란은 세상에 던진 이야기로 고성희를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그 이야기로 자기 자신도 낙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수빈은 엄마 가면을 찢어버렸지만 그 찢긴 조각이 어디로 날아갈지 아직 모릅니다. 지강호는 아직 자기 자격지심의 틈을 닫지 못했고요. 그리고 고성희는 그 틈을 노릴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날들의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라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